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 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댄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훈이도 당황해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 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 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애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훈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에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 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 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을 하면서 늘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는 낙으로 사는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쭉 어울리다 보니 졸업을 해서도 같이 어울리게 된 친구들이었죠. 그중 한 친구는 결혼도 빨리 하고 의대를 나와서 빨리 자리를 잡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 그때 대학을 막 졸업해서 중소기업 회사 격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놀랐었죠. 그 제안은 다름 아닌 본인의 시동생을 소개해준다는 제안이었어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을 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소개 안 받을래? 나이는 우리랑 동갑인데 내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우리 도련님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아니, 근데 친구도 걸리고 그래서 좀 그렇네. 부담스러워.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무래도 좀. 아니야. 우리 도련님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 남자답고 결혼식에서 널 보고 나한테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하지 뭐야? 그래, 소개받아봐. 너도 어차피 남자친구 없잖아. 그리고 희영이네 시댁도 괜찮잖아. 그때 인물 보니까 괜찮더구먼. 네가 뭘 볼 줄 아는구나? 그래, 우리 도련님 진짜 괜찮은 남자야. 한번 만나봐라. 이만한 자리도 쉽지 않다 너. 친구가 같이 엮여있는 문제라 썩 내키진 않았지만 친구들의 완강한 설득에 못 이기는 척하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사실 더 내키지 않던 부분은 그 친구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상대방보다 무조건 잘나야 하는 친구였기에 더더욱 꺼려졌었죠. 하지만 친구들의 설득으로 그냥 한 번만 만나보자 했던 그 남자와의 소개팅으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되었죠. 남편은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든 도전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 동서 사이가 되었죠. 처음엔 나쁘지 않았지만 조금은 언짢아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형님은 의사이기도 하고 아주버님이 큰 사업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지만
저희는 남편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제가 나가서 꼭 일을 해야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 친했던 친구와 가장 비교가 된다는 게 조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여기 용돈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못 와봐서 정말 죄송해요. 아, 동순애도 주말에 왔다고 했나? 아, 네, 왔었어요. 형님네는 요새 바쁘신가 봐요. 얼굴 뵙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네요. 그러게. 동서 혼자 주말에 일 다 했겠네. 내가 와서 좀 도와줬어야 하는데. 그래도 동서는 금방 하니까 괜찮았지? 어려서부터 손도 빠르고 야무졌잖아. 난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서툴거든. 일만 할 줄 알지. 살림은 젬병이야. 아유, 뭘 애까지 신경 써. 바쁘면 어련히 못 올 수도 있지. 안 그러냐, 둘째야? 그 나이도 사업하고 너도 병원에서 일하고 얼마나 바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안 행사는 둘째네한테 맡기고 넌 네 일에만 집중해.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지. 시간적 여유도 둘째네가 훨씬 많이 있고 난 바쁜 거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 눈치 보지 않아도 돼. 그래도 될까요? 아유, 동서한테 미안해서 그러죠.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이 용돈 잘 쓰마. 너희 나와야 나한테 용돈 지어준 사람들이 있지. 자식 둘 낳으면 뭐하니? 안 그래? 시어머니는 의사인 친구 형님과 저를 좀 비교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예뻐하셨지만 집안일에서 늘 배제되는 건 형님이었어요. 아무래도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형님네를 어머님은 늘 치켜 세우시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저희는 막 부리시면서 일도 많이 시켰거든요. 여기까지는 속상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형님은 번번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일거리들을 만들더라고요. 자꾸 교묘하고 일부러 말이에요. 형님은 저에게 본인의 심부름을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형님이기 이전의 친구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나날이었죠. 동서,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내 옷 드라이 클리닝 좀 맡겨다 줄래? 내가 세탁소에 맡길 시간이 없어서. 괜찮지? 아, 이따가 나 회사 들어가 봐야 해서 세탁소 들리기는 힘든데. 미안한데 이거 그냥 네가 맡기면 안 될까? 나도 바빠서 그래. 네가 나보다 바쁘니?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는 너랑 맨날 환자 때문에 바쁜 내가 같아? 좀 가는 길에 맡겨줘, 어? 나 내일 회식 때 입고 가야 해서 그래. 꼭 이렇게 부탁을 해야 들어주니?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참. 아니,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네가 가는 길 아니야? 미안한데 그냥 네가 맡겨라. 돌아가야 해서 불편해. 그리고 회식은 네 사정이지. 매번 그렇게 시키려고 하면 어떡해? 너 나 없었으면 그럼 이런 일 어떻게 했어? 이러려고 나 너 동서로 끌어들인 거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못 해주겠다. 네가 직접 해. 너도 손 있고 발 있잖아. 나도 오늘은 정말 바빠서 안 되겠어. 이런 사소한 부탁을 거절할 때면 친구는 늘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돈을 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절 거지 취급하면서 말이에요. 내 친구가 맞나 싶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이가 악화되었죠. 원래도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친구였지만 결혼하고 자주 보다 보니 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아, 돌아가는 차비 줄게. 됐어? 그러니까 좀 맡겨줘. 아, 진짜. 꼭 이렇게 해야겠니? 그냥 좀 맡겨주면 될 거 가지고. 내가 그지야? 무슨 돈 한 푼 던져주면서 맡겨달라는 게? 너 이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니? 아, 기가 막힌다 정말. 아니 여보, 왜 그래? 형수님한테. 얼른 언성 높인 거 사과드려, 어? 죄송합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좀 기분이 그런가 봐요. 아, 그러게요. 아주 친구라고 막 덤비네요. 그래도 급이 있는 건데. 동서, 반말 찍찍하지 마. 내가 그래도 네 손익 형님이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편이 아니라 형님 편을 들은 거야? 어이없다 진짜. 이 집에 내 편이 있기는 한 거야? 어? 그리고 뭐? 반말 찍찍하지 말라고? 그럼 너도 나 하녀처럼 부리지 마. 어디다 대고 자꾸 하녀 부리듯 나를 부리는 거니? 내가 네 하녀야? 참나. 아니, 부탁 좀 한 거 가지고 하녀 부리듯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부탁하는 사람들이 죄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니? 당신 그만해. 형수님이 바빠서 그러시나 본데 좀 적당히 하란 말이야. 형수님, 제가 맡겨드릴게요. 노염 푸세요. 그러실래요? 아, 감사해요, 서방님. 동서는 정말 마음보가 꼬인 것 같네요. 무슨 말을 해도 참 저렇게만 받아들이니. 남편이 형님 편을 들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10살 차이 났기 때문에 남편은 형과 형수를 참 어려워했죠. 그래서 그런지 무조건 형과 형수의 말이라면 복종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조차 너무 답답했어요. 친구는 이런 걸 보면서 절 더 막대하였고요. 친구가 맞나 싶기도 하면서 저를 은근 깔보는 그런 행동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한 번 사업을 해보겠다며 아주버님께 손을 벌리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죠. 말려도 듣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말려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이 행동했어요. 전 걱정이 되어 잠도 이루지 못했고요. 무슨 사업이야. 지난번에 해결 못한 것들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다니던 회사 다녀. 이제 착실해야지. 아, 이번 사업 아이템 대박이라니까. 형한테 말해서 자금만 조금 융통하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믿어주라, 어? 아, 난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잖아. 안 그래? 진짜 속상하다. 그럴 거면 혼자 살지. 왜 나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까지 고생시키냔 말이야. 안 그래? 속았어 아주. 형님 말에 속아서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지. 넌 그냥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면 돼.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신경 꺼.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어? 끝까지 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은 결국 형의 도움으로 사업체를 냈습니다. PC방 사업이었어요. 전 사실 아주버님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돈을 융통 받더라고요. 돈을 융통해 주지 않길 바랬지만 아주버님은 융통해 주더라고요. 나 진짜 이번에 잘할 수 있는데
형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 사업 아이템 대박이라서 그래, 어? 나도 이제 미니 앞에서 떳떳해줘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고 말이야. 이대로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기 싫어. 너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사업이란 신중해야 해. 너 몇 번 실패했었잖아. 안 그래?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형만 조금 도와주면 돼. 이번엔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니까? 나도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보자. 어? 제발. 많이는 못해줘. 일단 여윳돈 용통 먼저 해줄게. 그리고 꼭 이번엔 대박 시켜라. 그래야 재수씨도 엄마도 두 다리 뻗고 지내지. 그렇게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사업체를 내게 되었고, 사업체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가게 첫 오픈발로 처음엔 장사가 잘 되었어요.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오픈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업복이 지지리도 없던 남편은 이번 사업마저 말아먹고 말았죠. 저희는 빚이 더 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업에 자주 실패하다 보니 시댁 볼 낯도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이때까진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같이 헤쳐나가보자 라는 심정도 있었어요. 본인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살려고 그랬던 건데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마음도 있었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이번엔 잘해보려고 했는데 대박 아이템이었어, 정말로. 미안해, 정말. 어쩌겠어. 이래나 저래나 같이 갚아 나가야지. 자기도 이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 우리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 나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할 때 조금 알아볼게. 자기도 이제 일부터 알아봐, 당장. 그렇게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를 아주버님이 보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돈을 융통해주고 그래서 아주버님도 이번 일의 책임을 느끼는 듯 하셨어요. 하지만 전 형님 댁과 좀 엮인다는 사실이 조금은 불안하더라고요. 내 사업체 중에 고깃집에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도 너도 일을 해야지. 그래야 빨리 일어서는 거야. 그래요, 서방님. 형네 고깃집에서 일해보는 거 어떠세요? 아니, 동서도 그러지 말고 카운터 좀 보고 그래. 어차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얼마나 벌어, 안 그래? 가족이 좋은 거라고 돈도 더 얹어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해. 저도요? 아니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서요. 일단 제안은 감사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눈앞에 닥친 빚이 얼만데. 같이 도와야 얼른 헤쳐나가지. 안 그래?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그래요. 재수씨도 저희 가게에 나와서 일하시면 더 좋을 텐데. 일단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그래도 좋은 제안 같으니까요. 아유, 형, 고마워. 매번 나 때문에. 그래도 형 덕분에 진짜 살아갈 맛이 난다. 형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마워. 형수님도요. 솔직히 남편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중 고깃집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냐고 했을 때 고마웠어요. 그래도 저희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줬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라고 회사를 끝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고깃집에서 일하는 거랑 월급 차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주버님 고깃집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형님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참 남편과 같이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여고 동창생들과 형님이 자연스레 고기를 먹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며 당황을 금치 못했고 저 역시도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확실했죠. 어머, 민희 아니야? 어머, 여기 희영이 남편네 고깃집인데? 너 여기서 일하니? 희영아, 왜 말 안 했어? 민희야, 너 회사 다니는 줄 알았어. 민희네 쫄딱 망했잖아. 우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우리가 꽂아줘서 서방님이랑 민희랑 둘 다. 그래서 지금 빚 갚느라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안 그러니 민희야? 우리끼리 보려고 했는데 네가 생각이 나서 이리로 온 거야. 괜찮지? 어머, 망했어? 아니, 너희 남편 사업했었잖아. 어쩌다가. 아유, 이 집복은 희영이네가 다 가져가나 보다. 어떻게 얘네만 그렇게 잘 풀리고 너흰 그렇게 안 풀린다니? 아유, 기집애. 힘들면 말 좀 하지.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쏙 빠졌구나? 그러게. 나도 내 복 좀 민희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니? 내가 돈복이 그렇게 많다잖아. 민희야, 우리 테이블에 소로 생갈비 5인분 먼저 주문 넣어줄래?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많이 먹어 얘들아. 회폭 풀어보자고. 정말 저 주둥머리를 꿰매고 싶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눈에 확 보였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웠죠. 친구들이 오히려 더 민망해했고 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만 했지만 마음속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고요. 전 매일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집에 와 우는 하루가 반복이 되었어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이 들고 처량하더라고요. 제일 힘이 드는 건 육체적인 노동보다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가장 힘이 들더라고요. 나까지 이게 뭔 고생이야? 오늘은 내 친구들이 와서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 줄 알아? 당신 형님이란 사람이 일부러 친구들 우르르 끌고 와서 나한테 망신을 줬다고 알아?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 꼴을 당해야 하냐 말이야. 그럼 어쩌냐. 빚이 이렇게나 많은데. 미안해. 그래도 형수님이 일부러 그랬겠어? 안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해. 형수님도 그냥 고기 먹으러 온 거겠지. 널 일부러 약 올리려고 했겠냐?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피해의식 갖지 마. 그래도 친구였다며.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너도 형수님한테 좀 잘하려고 해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줘. 솔직히 지금 하는 것도 내가 형 동생이니까 고깃집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는데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을 수 있겠냐? 남편은 철저히 저의 편이 아니었어요. 참 서럽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좀 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약해지지 말자고. 지금 빨리 이 빚을 해결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악착같이 이악 물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정말 저와 남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그나마 많은 빚들을 청산했고 어느 정도의 빚만 일부 남아있을 때였죠. 이제 여유 좀 갖고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단짝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친하기도 하였고 서로의 집안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친구인 형님 얘기가 나온 것이죠. 친구가 해준 얘기는 저희 형님에 관한 비밀이었죠. 전 이 비밀을 안고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놀랐고요. 아주 고생한다. 너 얼굴이 쭉 빠졌어. 아, 맞다. 근데 그거 너도 알지? 희영이 대학교 때 그 사건 알긴 아는 거지? 무슨 사건? 난 희영이랑 같은 대학교가 아니어서 그냥 친하게만 지냈지. 따로 뭐 사건 같은 게 있었어? 아, 맞다. 한 1년 정도 갑자기 잠적했을 때 있었잖아. 그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난 그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네. 무슨 일인데?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옛날 일이긴 한데 난 가끔 그 사건 생각할 때 좀 소름 돋더라. 그냥 알고만 있어. 너 몰랐구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잊어버리기로 했죠. 아주 미운 형님이기 이전에 친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형님네는 아주버님의 사업체도 더 승승장구했고 형님도 다니던 병원을 나와 개원을 하겠다고 하던 때였어요. 시댁에서는 의사 며느리가 자기 병원까지 차린다고 하니 아주 예뻐 죽으려고 하셨죠. 사실 이 병원도 아주버님이 차려주는 거지만 시어머니는 의사 며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애가 이제 개원하면 원장 되는 거냐? 나는 원장 시어머니? 우리 큰아들은 원장 남편? 좋구나. 에이, 어머님은? 그래도 이 사람이 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남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제가 이제 피부과 개원하니까 어머님 피부 관리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젊어질 일만 남았어요.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덕에 호사하네.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꼬? 안 그러냐, 둘째야? 아, 네, 뭐, 형님 축하드려요. 개업식이 언제예요? 화환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는데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장 예쁜 곳으로 화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개원하시는데 저희가 뭐라도 해드려야죠. 알려주세요, 위치. 무슨 화환이야. 동선의 형편을 아는데. 아, 그러지 말고 나 개원할 때 홍보지 아르바이트 필요하거든? 동서가 할래? 주말엔 가게도 안 나가잖아. 그 시간에 동서가 홍보지 좀 돌려줘라. 1000장쯤인데 아마 이거 금방 돌릴걸? 이렇게 꿀알바 없다. 내가 이런 꿀알바 누구 주기 아까워서 동서한테 하라는 거야. 장단 500원 다 돌리면 50만 원 어때? 어머, 해라 해. 얘, 무릎 관절만 괜찮으면 내가 하겠다. 당장 한다고 해. 뭐하니? 얼른 고맙다고 하고 할 것이지. 그래, 이 알바 내가 누구 시키겠어.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운동이라고 생각해.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할 거지? 홍보지를 돌려달라는 말에 내키지 않았어요.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한 푼이 아쉬운 건 저였기 때문에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슬슬 운동 삼아 나가서 홍보지를 돌리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홍보지를 받아서 주말에 열심히 홍보지를 돌렸습니다. 약속했던 1,000장을 다 돌리고 나서 형님에게 돈을 받으러 갔어요. 돈도 그냥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줄까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확실하게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형님을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간 저에게 형님, 아니 그녀는 모욕만 주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 저 왔어요. 그 1,000장 다 돌렸거든요.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약속한 대로 돈 입금해 주세요. 50만 원. 아주 칼이구나. 다 돌렸어? 근데 너는 무슨 친구 사이에 돈을 달라고 하니? 그냥 나라면 해주겠다. 안 그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야, 화환값이라고 생각해 그냥. 넌 돈 준다는 말을 고지골대로 믿니? 그리고 돈 그렇게 쉽게 벌 생각하면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라고.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살려고 해봐라. 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그때 말한 게 다 공갈이라는 거니? 아, 기가 막혀. 너 지금 나 농락한 거야? 그런 거야? 농락이라니. 너 태도를 지적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 말이야. 나 좀 봐. 어떠니? 부럽지 않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너 절대 용서 안 해. 네 인생 산산이 부숴버릴 줄 알아. 알겠니?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고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최근에 들은 가장 큰 비밀을 폭로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친구랍시고 평생 지켜주자고 생각했던 그 비밀을 전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친구에게 저는 친구도 아니었으니까요. 본인이 혼자만 잘난 줄 아는 저 머저리를 절대 가만둘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시댁 모임이 있는 날만을 고대했죠. 나에게 준 모욕, 그동안의 무시, 모든 걸 그날 박살내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평온해지더라고요. 몇 주 뒤면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모이는 날이 있어서 그날만을 기다렸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전 형님의 인생을 박살냈어요. 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졸도하셨고 아주버님도 형님을 다그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본인이 마음을 곱게 썼으면 평생 입 다물고 살았을 텐데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덜었어요. 폭로를 하기 위해서요. 아, 형님, 개원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요. 근데 그나저나 이제 개원하셨으면 그 사람도 오려나? 그 형님 대학교 시절에 죽고 못 살던 애인 하나 있었잖아요. 같이 동거도 하던. 한 3년 동거했나? 애도 하나 있었죠? 둘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동거는 뭐고, 애는 뭐야, 어? 아니, 큰애야. 둘째가 하는 말이 다 무슨 소리냐고, 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입 안 다물어? 동거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 지어내는 것도 아주.
지어낸다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 알만한 애들은 다 알지 않아요? 형님 애 낳고 그 남자 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찾아오진 않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겠죠? 애는 한 7살 됐으려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아마 딸이었나 그랬죠? 그렇게 독한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성공하나 봐요. 전 그런 독한 구석이 없어서. 제 말이 끝나자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일이 기억이 났는지 제 입부터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아주 화가 난 채로 빨리 바른 대로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형님을 다그치기 시작했죠. 저 빼고 모두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저 표정을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재수 씨 말이 사실이야? 당신 동거도 하고 애도 낳았었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그 애를 낳았어?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랑 애도 안 가지고 그러는 게 그럼 그 애 때문이었다는 거야? 당신 입으로 말 좀 해봐, 변명이라도 하란 말이야? 너 말 다 했어? 여보,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게. 그때 많이 어렸었고 또 나 다 잊었어. 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동서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질투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나 믿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그래? 네 사랑 눈물겹다. 그때도 그랬지 아마.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처럼. 참나. 어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질 않니? 널 내가 부러워한다고? 아니, 널 경멸해. 예나 지금이나. 뻔뻔하게 그렇게 애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네 모습 가증스러워. 안 닥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와서 폭로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망하길 바래서 그래? 너 망하길 바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너같이 못된 년은 망해도 싸잖아. 안 그래? 이 천하의 재수없는 년아. 지숙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죠. 남편도 제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썼고요. 얼마나 고소하고 시원하던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날 무시했다는 게 화가 났죠. 평생을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저 형님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난리를 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명예훼손이고 나발이고 뻔뻔하다며 형님의 뺨을 세차게 한 번 더 내리치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힘없이 픽 쓰러져 버렸죠. 이제야 속이 시원해? 형네 가정 다 깨지고 개헌이고 나발이고 형이 다 취소했어. 알아? 이혼한대 그지? 너 진짜? 내가 뭐? 나 이제 안 참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또 내 잘못이니? 진작 깨졌어야 했어. 그렇게 거짓으로 이어진 관계인데 멀쩡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날 왜 건드려? 왜?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이제 못 참으니까. 알겠어? 너, 네가 자초한 일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알겠니? 그깟 벌금 내면 그만이니까. 너한테 당한 거 이렇게밖에 못 갚아서 오히려 마음이 찝찝하다. 아주 더 바닥까지 치게 했어야 하는데 이 무서운 년. 저런 게 무슨 사람을 고친다고.
소름 돋아 정말. 그래,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가만둘 줄 알아? 나 이대로 혼자는 못 죽어. 알겠어? 네가 감히 날 망치려 들어? 결국 친구네는 이혼을 하였고 아주버님이 개원을 해주겠다고 하던 것도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내심 형한테 미안한 눈치였지만 은근 어떻게 그런 걸 속이고 시집을 왔냐고 했고요. 그리고 전 친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다행히 벌금은 200만 원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그 돈은 아주버님이 내주셨고요. 더 뒤늦게 알기 전에 이런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께는 참 죄송했어요.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 묵혀있던 이 스트레스는 뻥하고 뚫리더라고요. 얼마나 친구가 고소하던지. 고마워요. 재수씨, 지금이라도 알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았죠? 제가 봐도 너무 심했을 때도 많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사실 내 안 가지는 문제로 둘이 꽤 자주 다퉜었거든요. 그래, 작은 애 아니었으면 평생을 속고 살 뻔했지. 아유, 끔찍해.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아유, 소름 돋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성을 찾았어야 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죄송해요. 집안에 분란 일으켜서요. 오히려 아내가 먼저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테지만 뻔뻔한 거에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참. 그래도 재수씨 아니었으면 깜빡 잊고 모르고 지날 일이었죠. 이렇게 가증스럽게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휴, 참 생각만 해도 싫네요. 이렇게 일이 되고 보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는 죄송하더라고요. 친구는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엄청 물었어요. 아무래도 혼인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까진 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속이고 결혼했더라고 해도 말이죠. 결국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개원을 예정하고 있던 병원도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창생들한테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죠.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간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은근히 고소해 하더라고요. 점점 지 잘난 거밖에 몰랐던 친구여서 그런지 동창생들도 서서히 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아주 본인들 속이 시원하다며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쟤 자랑하는 꼴 진짜 듣기 싫었잖아. 꼴 좋다 아주. 자식 버리고 남자 버리고 그렇게 팔자 고치면서 우아한 척 하더니 잘했어. 몇 년 전에도 고깃집에서 너 그렇게 무시한 날 우리가 얼마나 뒤에서 욕했는지 몰라. 아유, 속이 다 시원해. 그래? 아, 그래도 그냥 마음은 좋지 않은데 속은 후련해. 이제 그 꼴 안 봐도 돼서. 지 팔자 정말 자기가 꼰 거지 뭐.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쟨 좀 콧대가 꺾여야 돼. 적이 얼마나 많아? 너 아니었어도 엄청 많을걸? 생각해보면 너 그렇게 본인 시댁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놓고 무시하려고 했던 거지 뭐. 안 그래? 한참 아래로 깔보려고. 누굴 깔봐 정말. 어이없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걸 늦게 알아서 문제였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 잡았으니 됐지 뭐.
건너 아는 친구에게 듣기론 원래 다녔던 병원에서도 성격이 개차반이라 쫓겨나듯이 쫓겨나 개원을 하려고 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 어디 한적한 시골 의원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소식이 없고요. 아주버님은 그 후로 재혼을 하셨어요. 이번엔 인품 좋고 예쁜 형님을 맞아들여서 그런지 집에서 큰 소리 한번 안 나고 저와 정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빚도 얼추 갚고 지금은 늦었지만 이세를 준비 중이에요. 참 힘들기도 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미우나 고우나 어찌어찌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미운 날도 많았지만 일을 계기로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지금은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않고 착실하게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의리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역시나 제 선택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서로 보담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미우나 고우나 인생을 함께 갈 동반자니까요. 요즘에는 남편이 철이 들어 그래도 절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 힘든 결혼 생활에 친구가 한몫한 건 사실이죠. 딱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는 날에 제 글을 한번 써보았어요. 재미나게 읽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절대 남에게 약점이 되는 비밀은 안 만들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밀은 언젠간 밝혀지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